당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적이 아니라 당신과 한 침대를 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독살당하고 미치광이로 몰려 당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기려 하고 있다면요. 이 이야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오직 속임수, 두려움,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드러날 하나의 끔찍한 비밀만이 존재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모든 것을 뒤바꿀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른 봄이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졸졸 흐르는 맑은 날. 아파트 안에서는 사과파이와 갓 세탁한 세탁물 냄새가 났다. 하윤은 다리 밑판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있었다. 수백 번도 더 해온 일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서는 이미 다가올 배신의 속삭임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 같았다. 그녀의 남편, 지우는 성공한 편집장으로 존경받고 절제된 사람이었다. 수십 명의 밝고 아름답고 야심찬 여성들이 그의 지휘 아래 일했지만 그는 다른 여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들 했다. 하윤은 질투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대학교 때 만났다. 그때 그녀는 사진학과 학생이었고 그는 저널리즘의 스타였다. 보도에 대한 공통된 열정, 직업에 대한 긴 대화, 논쟁적인 촬영, 밤늦게까지 이어진 도시 드라이브가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영화 같았다. 빠른 연애, 결혼, 성공적인 경력. 하지만 상처도 있었다. 하윤은 너무 일찍 끝난 임신의 고통을 기억했다.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주 작은 아기. 그녀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침묵. 심장이 버티지 못했다고 했다. 아기가 죽었다고 했다. 하윤은 믿었다. 시신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통보받았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 없이 아기를 묻었다. 그녀는 사진 한 장 없이 작은 언덕 위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하윤은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다시 렌즈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모든 인물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결국 지우는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했다. 쉬어, 너무 지쳐 있어. 집에 집중해.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동의했다. 몇 년이 흘렀다. 지우는 경력을 쌓아갔고 지쳐서 때로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하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끓여주고 셔츠를 다려주고 양말을 세탁하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끔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엄하게 웃으며 아들이 아내 복이 많다고 말했다. 하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마치 얼어붙은 듯 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우연한 저녁, 지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변했다. 그는 어머니라고 말했다. 들러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약이 떨어졌대. 평범한 말이었지만 어조가 달랐다. 그가 나간 후 하윤은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그가 통화하러 들어간 욕실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그녀의 귀가 의심으로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또 그 여자랑이야?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문제없다고 했잖아. 애가 내 애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하윤의 심장이 멎었다. 아이? 그녀는 소리치지도 비난하며 욕실로 뛰쳐나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내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그녀를 배신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침착하게,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커피, 토스트, 신문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느긋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하윤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습관처럼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한 후 나갔다. 30초 후 문이 닫혔다. 하윤은 이미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신발은 날고해져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집을 빠져나와 몇 분 후 택시에 올라탔다. 저 SUV를 따라가세요. 그녀는 운전석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는 말없이 방향지시등을 켰다. 누구를 따라가나요? 1분 후 운전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제 남편이에요.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거리를 달렸다. 하윤은 거의 숨을 쉬지 않으며 남편의 차가 도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리를 건너고 외곽의 공원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 집도 아니었고 편집실도 아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벤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마디 말,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여자는 그것을 코트 안에 숨겼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다. 그저 헤어졌을 뿐이었다. 이게 다인가요? 택시기사가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오전 내내 부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은 사형 선고처럼 쿵쿵거렸다. 그녀는 다시 욕실에서 들었던 구절, 조각난 구절들을 들었다. 내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아. 의심한다고? 그렇다면 어쩌면 그래도 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녀는 눈물도 히스테리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끔찍하고 차가운 명료함만이 있었다. 그날 늦게 그녀는 친구를 만났다. 유진. 가까운. 유일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가장 끔찍한 시기, 병원에서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였다. 지훈이한테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하윤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유진은 진심으로 놀랐다. 그 사람 성인군자 같잖아. 편집실 여자들 사이에서도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대. 하윤아, 왜 그래? 그는 너에게 푹 빠져 있어. 항상 그랬어. 하윤은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소문은? 험담은? 혹시 편집실에서 누가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어?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농담도 하지 마. 우리가 친구 가족 파괴 클럽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눈빛, 너무나 완벽한 말들. 그날 저녁 하윤은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지우는 회의 때문에 늦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자는 척했다. 응,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지우는 현관에 서서 전화에 속삭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녀가 잠에 취해 멍청한 동안 우리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 응, 하지만 아직
이혼은 불가능해. 그녀가 아파트 양도 서류에 서명해야 해. 그러고 나면 가능해. 하윤은 들었다. 모든 단어가 모처럼 뇌리에 박혔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를 제거하는 것,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녀를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 모두에게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 차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것, 함정에 빠뜨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 고립시키는 것.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성과 생명이 걸린 게임이.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가슴에 무거움을 안고 일어났다. 병 때문이 아니었다. 깨달음 때문이었다. 더 이상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진실 때문이었다. 지훈이 말했던 모든 것, 그의 어조 하나하나, 모든 문장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물약, 용량, 정신혼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둔해짐, 졸음, 이상한 꿈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채 무언가를 몰래 넣고 있었다. 하윤은 일어섰다. 마치 끈적한 물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부엌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을 덫처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찬장을 열고 곡물 뒤, 싱크대 아래, 약상자까지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병도, 포장지도, 가루가 든 봉지도 없었다. 다음은 지훈의 서재였다. 책상, 서랍, 협탁. 깨끗했다.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그는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 숨긴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누워 아픈 척했다. 그를 속이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지훈은 점심때 꽃과 미소, 사탕을 들고 돌아왔다. 아직도 기운이 없어. 머리가 아파. 하윤은 바닥을 보며 속삭였다. 차 한잔 할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가 만들어주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수도꼭지 소리, 그가 무언가를 붓는 소리, 숟가락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춤. 길게. 그리고 다시 발소리. 그는 2개의 컵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휴대폰 좀 가져다 줄래?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그가 나간 사이 하윤은 컵을 바꿨다. 그녀의 차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차는 싱크대에 버리고 자신에게는 그냥 물을 따랐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넣었는지 몰랐지만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될 생각은 없었다. 그가 돌아왔고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지훈은 평소처럼 편집실 이야기를 했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가 자신이 독을 내었을지도 모르는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생각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는 이상한 승리감이 피어났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녁, 그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그의 재킷을 뒤졌다. 작은 병을 만졌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얇은 스포이드가 달린.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안약병에 옮겨 담고 원래 병에는 물을 채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잠에 빠져 컵을 깨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히스테리를 부렸다. 모든 것이 그가 원했던 대로였다. 하윤아, 왜 그래?
지훈이 겁먹은 듯 속삭였다. 지쳤어. 그릇이 싫어. 그녀는 접시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소리쳤다. 그는 물러섰다. 그녀는 그의 눈에 희망이 타오르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윤아, 안녕. 지훈의 어머니 미경이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잠깐 들렀어. 파이를 가져왔어. 사과 파이야. 지훈이가 좋아하는. 하윤은 파이를 받아들며 웃었다. 아들은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직장에서는 너희 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 그는 걱정하고 있어. 하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걱정한다고? 그는 내 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봄이라서요. 혈압도 좀 그렇고 좀 피곤해서요. 물론 피곤하지. 집에만 있고 모든 게 너한테 달려있으니. 집안일은 정말 힘들지. 솔직히 네가 일을 그만둔 건 잘못된 선택이야. 하지만 누가 널 비난하겠니?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파이를 먹고 대화했다. 하윤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은 척했다. 하지만 미경의 모든 말은 숨겨진 시험처럼 들렸다. 마치 그녀의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려는 듯. 그리고 하윤은 깨달았다. 파이는 그저 파이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내민 접시에는 희미하게 흰 가루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김에 의해 빠르게 녹아내렸다. 미경 역시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 같았다. 하지만 하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저녁 지훈이 돌아오자 하윤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엄마랑 즐겁게 수다도 떨고 파이도 맛있더라. 정말 잘 됐네. 그가 말했다. 차 한 잔 따라줄까? 응, 따라줘. 근데 나는 다른 주전자에서 새로 끓여놨어. 그는 살짝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하윤 씨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저는 지현이라고 합니다. 세번 어린이집 교사예요. 당신이 다니는 병원을 통해 연락처를 찾았어요. 하윤은 긴장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좀 예상치 못한데요. 왜 전화하셨어요? 침묵. 수화기에서는 그녀 자신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당신의 따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정적. 시럽처럼 끈적하고 짙은 침묵. 하윤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제 딸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물었다. 네. 그녀는 시내 중심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여자의 손에는 반으로 접힌 지역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었다. 하윤은 들어서자마자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훈이 공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다. 한때 그녀가 정부라고 오해했던 그 여자. 당신이요? 하윤은 겨우 숨을 내쉬었다. 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앉았다. 하윤은 손에 든 컵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시다시피 지연이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딸 예은이가 수술이 필요해요. 복잡하고 시급한 수술이에요. 시간을 낭비할까봐 두려워요.
제가 당신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10,000원을 주면서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무슨 예언이요? 하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제 딸은 죽었어요. 6년 전에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묻어줬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현은 침묵했다. 그리고는 시선도 떼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예은 지훈의 딸 스테파노바. 아주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에서 데려가기를 거부했고요. 서류에 있는 서명은 당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윤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 내 아기가 죽었다고 했어.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윤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성, 이름, 본, 서명, 마치 그녀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다. 이건 위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 아이를 보지도 못했어.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어. 나를 속였어. 그녀는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벽이 산산조각 났다. 그 애가 살아있다고요? 하윤은 손가락을 아프도록 움켜쥐며 되물었다. 살아있어요. 6살이에요.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놀라운 아이예요. 똑똑하고 착하고 섬세해요. 그녀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하윤은 카페를 어떻게 나왔는지,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이 흔들렸다. 거리의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다. 그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원장은 그녀를 적대적으로 맞이했다. 이제 오셨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6년 전에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양심이 살아났나요? 여기는 서커스장이 아니에요, 부인. 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어요. 저에게는 사망 증명서도 있고 무덤도 있어요. 원장은 조용해졌다. 그녀를 다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상황이 다르군요. 가시죠. 그리고 그들은 걸었다. 옅은 벽의 긴 복도를 따라 삶은 비트와 값싼 세정제 냄새가 났다. 이 건물 깊숙한 곳 어딘가에 하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서 빼앗겼던 그녀의 진짜 살아있는 딸을. 놀이방은 시끄러웠다. 아이들, 물감, 연필, 웃음소리, 블록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윤은 문턱에 서서 그녀를 보았다. 구석에, 푸프 위에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가냘픈, 들창코, 머리는 2개의 삐뚤빼뚤한 따은 머리. 코에는 커다란 안경. 저 아이인가요? 하윤이 속삭였다. 예은이에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은 다가갔다. 안녕 아가, 내 이름은 하윤이야. 같이 앉아도 될까? 안녕,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근데 누구세요? 나는 사진 작가야. 너를 사진 찍고 싶어. 왜요? 저는 안 예쁜데요. 하윤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옆에 앉았다. 그렇지 않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야. 예은은 시선을 내렸다. 근데 제 눈이 안 좋아요. 다들 웃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저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나에게.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밤, 어둠. 하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소파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렌즈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지훈이 그녀의 차에 넣었던 바로 그 물질이 들어 있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쌓여온 고통 때문이었다. 그녀는 녹음기도 들고 있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그 안에는 모든 대화가 들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속삭임, 설득, 자백, 확신에 차고 냉소적인 지훈의 목소리, 그리고 친구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배신자 유진의 목소리. 이제 하윤은 모든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게서 6년을 앗아갔어. 그녀는 침묵 속에서 속삭였다. 6년 동안 내 아이를, 내 삶을, 내 이성을, 내 사랑을, 내 신뢰를, 모든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먼저 그녀는 산부인과로 돌아갔다. 퇴원 기록을 받았다. 서류들을, 위조로 판명된 사망 진단서를 인쇄했다. 의사의 서명은 일치하지 않았다. 접수처 직원은 초조하게 눈을 깜빡이며 확인해 주었다. 서류에 서명했던 과장은 오래전에 해외로 떠났다고. 이상한가? 아니, 의심스럽다. 그렇다. 다음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회색 눈을 가진 여자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위조입니다. 형사사건이에요. 서명이 위조되었고 서류가 바꿔치기 되었어요. 끝까지 가실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아파트 말이에요. 소유권 변경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흘 후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네, 서류는 이미 승인 대기 중입니다. 당신 남편이 증여 신청을 했더군요. 당신 서명이 위조되었어요. 하윤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은의 건강이었다. 아이는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녀는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몰랐다. 보석을 팔까? 대출을 받을까? 기부금을 모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노트북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진 프로젝트.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에 대한 것, 어린이집에 대한 것, 예은이에 대한 것, 직접적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비난 없이, 그저 이야기들, 사진들, 초상화들, 눈동자들, 진짜 강렬한, 감동적인 프로젝트 보이지 않는 아이들. 하윤은 6년 동안 손에 들지 않았던 카메라를 들었다. 첫 번째 셔터 소리에 그녀의 숨결은 더욱 고르게 변했다. 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왔다. 게시물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갔다. 리포스트, 댓글, 자선단체들의 참여. 2주 후 한 유명 재단에서 수술비를 송금했다. 3주 후 하윤에게 TV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왔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은 자신이 발판을 잃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꽃다발과 반지, 사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비참한 연극을 펼치며 하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너 없이는 안 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침착하게. 나도 모든 것을 이해했어, 지훈아.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도에 서류철을 든 여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스테파노프 지훈 씨 되시나요?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로? 위조, 아동 불법 감금, 독극물 투여 시도 및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지훈은 하윤을 바라보았다. 이게 너.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미경은 개입하려 했다. 나중에.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소리쳤다. 그는 내 남편이야. 네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하윤은 문을 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세요? 제가 당신이 엄하지만 공정하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당신은 그와 똑같아요. 배신자.
그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시어머니가 속삭였다. 그럼 내 미래는? 예은이는? 이제 뭘 할 거야? 미경이 물었다. 살 거야.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딸과 함께, 내 아파트에서, 내 방식대로, 당신들 없이. 문이 닫혔다. 그날 하윤은 병원에 도착했다. 예은은 침대에 앉아 해와 집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하윤 이모, 또 올 거야? 물론이지.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항상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딸을 안았다. 힘껏, 진심으로. 한 달이 지났다. 하윤은 아동병실 창가에 서서 예은이 색연필로 무지개를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시력이 안정되었고, 이제 아이는 색깔 모양을 구별하고 간단한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윤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지나갔다. 거의 모든 것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녀는 우편함에서 통지서를 발견했다. 법원. 지훈 스테파노프 사건의 공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내면의 단단함과 명료함만이 있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위조된 증여 서류, 향정신성 약물 검사 결과, 대화 녹음 파일, 위조된 서명으로 된 아동 포기 문서. 이 모든 것을 하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제시했다. 눈물도 고함도 없었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다. 오직 사실만이 중요했다.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낡은 콘크리트처럼 회색으로 변했다. 어느 순간 그는 희생자인 척 연기하며 신경쇠약, 과로, 어머니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다. 그는 위조, 사기, 불법적인 무능력 상태 유발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지는 따로 신문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다만 정신적 압박에 대한 공모만 입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직장과 명성을 잃고 도시에서 사라졌다. 재판 후 하윤은 법원 건물을 나섰다. 기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지나쳤다. 멈추지 않았다.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예은을 병원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집,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그녀가 되찾은. 예은은 복도에 서서 곰 인형을 손에 쥐고 있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응, 아가. 우리 집이야. 영원히. 그녀는 예은을 방마다 데리고 다니며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소중히 보관했던 장난감 서랍들을 열어주었다. 이건 네가 처음 받았던 봉투야.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샀어. 그때는 어떤 색깔이어야 할지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 눈처럼 초록색이어야 해.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하윤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대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딸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둡지도 안개 속 개와 소녀가 나오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따뜻함이었다. 그녀와 예은은 초원에 있었다. 꽃들, 웃음소리, 그리고 곁에는 방해하는 사람 없이. 이것은 단순히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한때 자신보다 타인의 사랑을 더 강하게 믿었지만 모든 것을 바꿀 힘을 찾아낸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하윤은 거짓말, 속임수, 상실, 고독을 겪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마음, 믿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